여기 와가지고 우리 안백리 교수님을 뵈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선 이 반일 종족주의 책을 내신 데 대해서 우리 이영훈 교수님 그리고 우리 필자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반일 종족주의라고 하는 이 책 제목부터가 여러분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국제정치학을 창시한 한수 모겐스론 학자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학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권력을 가진 자는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자, 여기 한국에서는 한 가지 좀 덧붙여야 됩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자는 사실을 왜곡한다. 그래서 이 권력과 진실에 대한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의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최초의 철학자로부터 이 권력과 지식인 그리고 권력과 진실의 싸움은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용훈 교수님과 다른 필자분들이 출간하신 이 반일 종족주의는 바로 그 소크라테스부터 계속되어 내려오는 이 지식인 그리고 이 철학자들의 권력과 이 진실에 대한 그 싸움의 연장선상에 있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반일 종족주의라고 하는 이 제목부터 제가 좀 논평을 해드리면, 원래 이 종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독일의 그 피테가 이 프랑스 혁명 이후에 나폴레옹이 독일을 침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점령을 했죠. 거기에 대항해서 내놓은 이 주장이 여러분 잘 아시는 독일 민족에게 고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때 독일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이영훈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종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독일 종족이 집단으로서 이 자기의 영토와 주민을 침략하는 그 프랑스 나폴레옹 세력에게 대항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 종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반외세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테가 이야기한 독일 종족에 고함이죠. 결국 그렇죠? 그 종족에 고함 그것은 바로 반외세 종족주의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피테가 이야기한 그 반외세 종족주의가 일제시대에 일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일본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일제시대 우리 한반도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결국은 우리도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반외세 저항적 민족주의, 다른 말로는 종족주의의 성격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영훈 교수님이 잘 설명하고 계시는 것처럼 집단적이고 폐쇄적인 그런 성격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원래의 민족주의, 이 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롭고 평등하고 권리를 가진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그 내셔널리즘을 족자가 이제 종족의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종족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영훈 교수님 책을 보게 되면은 그걸 좀 개념적으로 우리가 차별화시켜서 봐야 됩니다. 우선은 종족적 이 민족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시민적 민족주의, 이제 정치적 민족주의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 프랑스 혁명 당시에 최초로 이 민족주의라는 개념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걸 이제 네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네이션을 일본 사람들이 구한 말에 민족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은 국민의 의미에 굉장히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을 보게 되면은 재헌헌법도 그렇고 지금 우리 1987 헌법도
여러분 그 대한민국 전문 첫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국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대한민족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 제1조 1항을 보면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족공화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그 종족적인 집단이 이런 하나의 정치 질서를 부여를 받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1948년에 대한민국의 건국을 통해서 이 종족적인 이 집단인 이 민족이 개인으로 여러분 재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권리를 가진 자유롭고 평등하고 이러한 개인으로 재탄생을 해가지고 그게 바로 국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바로 대한민국 헌법 바로 첫 문장이 위대한 대한민족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대한 대한국민은 이 헌법을 만든다. 자, 그래서 거기 쭉 뒤에 보시면은 기본권 조항이 나옵니다.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고 자유롭고 평등하고 모든 것들이 거기에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해방 이후에 한반도에서 남과 북이 갈라지면서 이 남한 대한민국에서는 그 종족적 민족주의가 정치적 시민적 민주주의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한민국이 탄생을 했고, 북한에서는 그것이 여전히 집단적 개체라고 하는 그 종족을 중심으로 종족적 민주주의가 온존되고 잔존하면서 그것이 김일성의 전체주의와 주체 사상의 사상적인 기반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문제는 뭐냐면 그 북한이 입만 열면은 이야기하는 우리 민족끼리 민족 공조론, 남북한은 하나의 민족이다. 이러한 종족적 민족주의의 전복전의 논리가 대한민국에 끝없이 지금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끝없이 들어오게 되고 이훈 교수님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우리 사회에 종족적 민족주의에 이 뭐라고 할까요? 동의하는 거기에 굉장히 어떤 이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지금 이 생각이 우리가 일제시대를 경험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의 이러한 하나의 선전적인 논리가 여기에 먹혀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외세 종족주의가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라. 그러면은 반외세 중에서도 그 외세 중에서도 일본을 타겟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그게 이제 반일 종족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그 반일 종족주의의 그러한 하나의 이 생각, 이 흐름이 위안부 문제라든지 과거사 문제라든지 그리고 지금의 한일 관계를 바라보는 이러한 생각들에 깊이 스며들어 가지고 우리 사회의 이 모든 이 분야에서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이 이 책의 아주 핵심적인 주장이 되겠습니다. 이 책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우리 그 대법원 판사들이 내린 그 판결문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그 전부 다 반일 종족주의적인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그래서 그게 아주 제가 보기로도 그게 여러분 그 판결문을 한번 읽어 보시면은 이거는 정상적인 법률 교육을 받은 법관들이 이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법관들이 썼다고 볼 수 없는 판결문입니다. 그거는 도대체가 납득할 수가 없는 그러한 내용을 우선 담고 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지적되어야 될 것은 이 책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대법관들이 삼권 분립이라는 걸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자, 이 입법행정사법부가 삼권이 분립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집에서 피자를 주문해서 먹습니다. 피자를 주문해서 먹으면은 그 피자가 여러분 이 조각이 나서 옵니까? 조각이 나서 오질 않아요. 그 위에 살짝 이 금망고 표시만 해서 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입법행정사법부로 하는 것이 이것이 삼권이 말이죠. 그 피자 조각이 완전히 떨어진 것처럼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그죠?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헌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상 입법행정사법부가 다른 기능을 하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해라.
그런데 이 대법관들이 말이죠, 생각을 한 게 뭐냐면은 자기가 완전히 떨어진 피자 조각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건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입법 행정사법부라는 것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하나로 구성하는 정치체다 하는 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미국의 대법원이 행정부가 외부에 나가가지고 외국과 체결한 조약을 여러분 이렇게 파기한 걸 봤습니까? 그런 전례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 대법원에는 그런 판례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전부 다 이 외국 조약과 관련된 판례가 소송이 붙게 되면은 대법원은 반드시 행정부의 손을 여러분 들어주는 겁니다. 자, 만약에 그걸 갖다가 입법부 그리고 다른 쪽에서 문제를 제기를 해가지고 그 손을 들어주면은 여러분 사공이 많아가지고 대외 정책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법원의 판례를 보게 되면 원 오르간 프린시플을 해가지고 그걸 이 대외 정책에 관해서는 그 국가의 그것을 이 행정부에 그것을 인정을 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한국의 대법원이 보게 되면은 그 어떤 원리를 깡그리 여러분 무시하고 놓은 겁니다. 여러분 신문 보면은 우리 법원에 연구회가 많아요. 그 연구회는 뭐 연구는 안 하고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법원의 판례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선진국의 어떤 법 체계가 바라보는 그런 걸 완전히 지금 깡그리 무시하고 나왔다. 그건 역시 이 책에서 주장한 것처럼 이 반일 종족주의적인 그런 사고의 흐름이 우리 이런 최고 법원에까지 흐르고 있다 하는 점에서 이 책을 대한민국에 있는 판사들이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봤으면 좋겠어요. 좀 다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책은 실정주의적인 측면에서도 이 사실을 끝까지 탐구해 나가는 그러한 하나의 이 빛나는 지성들의 어떤 연구열이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책을 그 이론적인 측면, 그리고 이런 사실적인 실존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서 읽으신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나온 어떠한 책보다도 여러분들이 깊은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호 교수님 좋은 논평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동운동을 하셨고요. 대우자동차에서 근무하셨으며 정치인 가정교사라는 별명이 있는 분이십니다. 사회디자인연구소 김대호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이고 플랫폼 자유공화의 상임 운영위원장입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먼저 봤더라면 플랫폼 자유와 공화가 아니라 아예 자유의 공화운동 뭐 이런 식으로 혹시 지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책 정말 잘 봤고요. 이게 사실은 이 논문 스타일의 글입니다. 이게 논문 모집 비슷한데 만화보다 더 재밌습니다. 혹시 그 자식들이나 조카들한테 야, 이 책, 이 만화보다 더 재밌는 책이야라고 내밀면은 아마 몇 장 읽어보면은 그걸 실감을 할 겁니다, 이게. 근데 단 진실과 사실에 목마른 사람한테는 오랜 갈증을 해결하는 생명수 같은 책이죠. 그러니까 만화. 그런데 거짓, 무기, 착각, 선동 이걸 갖다가 먹고 사는 아주 특이 체제의 무당과 무녀가 있습니다. 책에 그 개념이 나옵니다. 이게 그 사람들은 덕초와 덕충을 갖다가 먹고 사는 그러면서 권력과 명예로 살이 피동피동 찐 존재들인데 그 사람들한테는 이 책은 잡초제나 살충제 같은 책입니다. 저도 이른바 386으로 제가 63년생 82학번이니까 386인데 저희들은 항상 그 해방전후사의 인식을 읽고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심하게 한 사람들이 다 운동권이 됐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또 보면은 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을 이렇게 느끼게 해줍니다. 이거는 진실과 상식을 그냥 아주 그 설득력 있고 근거 있게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진실에 목마르고 사실에 치열하다고 한다면은 왕년에 피가 거꾸로 쏟는 해전사를 읽고 피가 거꾸로 쏟는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이 책 다시 보면은 아주 정상화가 잘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아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보편적인 어떤 통념 내지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게 많습니다. 예컨대 백두산 신화, 독도, 일본의 식민지배 등등.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5,100만, 어떻게 보면 8,000만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 아주 널리 퍼진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책이기 때문에 상당한 대중성을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100만도 그거 빈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전 국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보편적인 통념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뒤엎는 책이기 때문에 상당한 대중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100만도 팔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책은 한국의 정신문화적 퇴행의 하나의 형태인 반일 종족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쓴 책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정신문화적 퇴행 현상은 반일 종족주의뿐만은 아닙니다. 예컨대 저는 그냥 다주의 정신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반일 종족주의라 그러니까 점점 그렇게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 반자벌 정신병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기적 주필님께서 그 정신병 몇 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주의를 좀 못 붙이겠던데 어쨌든 우리 정신문화적 퇴행은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벌어지고 있고 반일 종족주의는 그 중에서 굉장히 심각한 정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런데 냉정하게 보면은 지금 대한민국은 정신문화적 퇴행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어떤 담론, 여론, SNS 여론, 그 다음에 각종 시민운동도 역시 퇴행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 리더십과 공공 리더십도 사실은 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를 떠받치고 있는 째반 어떤 체제제도, 보건노력 시스템, 연금 시스템, 우리 어떤 산업 고용 시스템, R&D 시스템, 수많은 시스템들이 사실은 다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과정에 이미 있습니다. 이거는 실물을 갖다 만져보는 사람들은 그걸 아주 정확히 느낍니다. 이거 여태까지는 어떻게 왔는데 절대 이대로는 못 간다. 이런 느낌들을 갖다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점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고려해야 될 거는 경제는 어쨌든 간에 약간의 어떤 지체도 있었고 퇴행도 있었지만은 잠깐의 퇴행이 있었지만은 추적적으로 급격하게 발전해 왔습니다. 물론 지금 그 정점으로 생각됩니다만 그런데 정신문화는 이거는 언제부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책을 보면은 우리가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과 요새 중앙지를 흡입하고 어떤 운명보다도 민족이 더 소중하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은설이 하나의 어떤 기점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신문화적인 어떤 거는 우리 어떤 정신문화적인 또 인프라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거는 10년 전일지 20년 전일지 25년 전일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어떤 불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어떻게 보면 이 정신문화적 퇴행으로부터 정치 리더십의 퇴행, 체제 제도의 어떤 퇴행, 반문과 여론과 운동의 퇴행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퇴행 현상을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 정전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옆집이 정전인지 우리 아파트 전체가 정전인지 이거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정신문화적 퇴행 현상도 항상 세계적 보편성의 관점과 한국적 특수성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게 왜 이런가? 이게
저는 몇 가지 추측이 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제자들하고 한번 토론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만, 전라남도 어디를 가면은 나침반이 안 돌아가는 데가 있습니다. 나침반이 이게 막 그냥 기마대로 춤을 추고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가는 데 있습니다. 거기가 뭐냐면은 그 근처에 엄청난 자연 물질이 있는 그런 바위가 있다고 그럽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수많은 타인 현상과 특수성은 그게 뭘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독특한 어떤 권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권력 자체가 260개 번으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인으로서 이렇게 나름대로 또 이렇게 부유하게 사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칼 잘 쓰면 나름대로 출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권력은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그 다음에 칼 잘 써가지고 위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도덕 철학을 갖다가 잘하는 사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장사 잘해가지고 이렇게 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단이 없었습니다. 전 지중해 문명권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한국을 놓고 보면은 이 한국 같은 나라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아까 신재철 의원님도 말씀하셨죠. 정종석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이미 총선 노린주의로 나가려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왜 그럴까? 대한민국 권력은 사실은 성자 독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자 독식이 문제가 아니라 패자 역적입니다. 그죠? 패자 멸문지화입니다, 이게. 이런 상황에서는 정치의 어떤 본발전도 가치전도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반일 종족주의라고 하는 거는 저는 책을 읽으면서 놀랐습니다. 이른바 정대협의 정말로 어떤 그 집요한, 그 다음에 그 국제적 연대를 만들어내는 탁월한 수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분들의 어떤 수완이 빼어나서 이런 지금 대한민국이 반일 종족주의의 어떤 그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요구하는 어떤 구조 내지는 뭔가 정치 지형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 지형이 뭐냐? 권력 정치에 올인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권력 정치에 올인하는 방법은 비전을 제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제일 손쉬운 거는 양당 양강 구도화에서는 상대한테 혐오 공포를 불러일으키면 됩니다. 이쪽은 빨간불 뿌리고 저쪽은 검은불을 뿌리는 방식,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저는 그런 구조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반일 종족주의를 필요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저는 그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정치구도 외에도 우리는 마치 타이타닉 구라친다 그러면은 삼등칸하고 화물칸과 기관실 쪽에 차가운 물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그런데 저기 1등 선실에서는 아주 그냥 은은한 신리학이 이렇게 쭉 울려 퍼졌죠. 그런데 우리는 그 밑바닥하고 위를 갖다가 연결하는 어떤 거가 없습니다, 이게. 저는 지금 이른바 대깨문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의 도대체 소득 원칙 뭘까 보면 세금 소득자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 다음에 독과적 업력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지 많습니다. 주재산업 종사자들이 무지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나가 떨어지건 최저임금으로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작살나건 간에 이 사람들은 그 남의 나라 얘기입니다, 이게. 저는 밑바닥 화물칸과 기관실과 여기서 일어나는 어떤 그 고통과 비명이 위로 전달되지 않는 어떤 이 첩회 내지 차단 시스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런 것이 뭐냐면은 바로 과도한 어떤 고용보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먹고 살 걱정을 하지 않으면은, 즉 지배의 방석에 올라앉아 있으면은
그러면 정당화를 하기 위해 가지고 끊임없이 뭔가 자기들은 정의를 갖다가 수호하는 존재다라는 걸 인식시키기 위해서 적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저 위안부 소녀상 세우는 사람들,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갖다 세우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뭔지 민노총 강령을 보면 됩니다. 민노총 강령은 아직까지도 통일강령에는 북톤을 강점한 미군을 철수시키고 자주평화민족대단계를 원칙에 있다 통일조국을 건설한다. 이거 민주통일 핵심인 금성노조 강령 그대로입니다. 이게 참 의심가시면 참 찾아보십시오.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정신문화적인 어떤 대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어떤 그 성체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떤 이 기득권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반독재 부러짓고 반일 부러짓고 반적을 부러짓고 반신자유주의 부러짓는 그런 어떤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정신문화적 어떤 대현상 중에서 정말로 그 파괴적인 게 반일 종족주의인데 저는 이 부분이 도대체 인수분해해서 그 물질주의와 샤머니즘하고 무슨 도덕주의들로 이렇게 분해되더라. 주의를 3개 내지 4개의 주의로 분할을 갖다가 이렇게 인수분해한다 그래가지고 해결책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저는 반일 종족주의 또는 어떤 샤머니즘이나 도덕주의나 물질주의를 낳는 어떤 구조, 제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분이 바로 뿌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드러내야 비로소 이런 반일 종족주의의 뿌리가 파헤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책은 우리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모순 부조리를 선명하게 보게 해주는 이게 좋은 안경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저도 안경을 쓰고 있지만은 안경 벗으면 여러분들 얼굴 다 흐릿합니다만 안경을 쓰니까 좀 또렷하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반일 종족주의도 아주 훌륭한 안경입니다. 이 안경을 5,100만 명한테 전부 다 착용하면은 대한민국 바뀔 것 같아요. 그와 더불어서 여전히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도대체 반일 종족주의의 어떤 이 뿌리가 뭐냐? 도대체 세계적 보편성과 한국적 특성이 뭐냐? 왜 이게 다른 거는 다 말지도 않는데 정신문화적인 태행들은 이게 아주 그냥 그 역력하게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저자님들과 또 이 책을 갖다가 아끼고 또 대한민국을 어떤 사랑하는 많은 어떤 지식인과 시민들이 같이 그 지혜를 모아서 좀 이렇게 답을 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대우 소장님 좋은 논평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안경이 되어줄 수 있는 이 책 많이 보셔야겠죠. 네, 주변에 추천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의 마지막 논평은 서울대 로스쿨 박사 과정을 수료하신 트루스포럼 김은구 대표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서울대 트루스포럼의 김은구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우선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거짓된 사상의 뿌리에는 반일 종족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일 종족주의에 대해서 오직 진실만을 무기로 해서 전면전을 선포하신 이영훈 교수님과 또 관계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거짓이 잠시 창궐하는 것 같지만 저는 진실이 결국에는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정치적인 입장은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동의 선을 위해서 서로 타협하면서 접점을 찾아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미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 미덕이 제대로 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논의가 진실에 기반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회주의자들입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진실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진실을 조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혁명가들이 있습니다. 이 혁명가들은 그러니까 사회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사회 구조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구조를 뒤집어 엎는 혁명만이 답이다. 혁명이 진실이고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혁명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진실이다. 거짓말도 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미국에 빌붙어서 세운 부정한 나라다. 그리고 1% 자본주의는 1%가 99% 착취하는 부정한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뒤집어 엎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생각보다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 80년대 민주화 운동 하셨던 분들이 은밀하게 이런 생각을 가지셨고 또 이런 분들이 소위 촛불 혁명을 통해서 지금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좀 편협한 역사관의 사고에 빠지신 분들이 친일 청산을 빌미로 해서 우리 민족의 정당성을 또 북한에다가 두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극복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극복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대한민국이 성취한 그 놀라운 발전 그리고 또 그 모든 그 성취에는 그 과거의 모든 수치를 넉넉하게 씻어내고 또 극복하고 할 만큼 그렇게 탁월하고 아름답고 또 저는 충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일본 대기업들 몇 개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이렇게 놀라운 반전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그 역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일본을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쉽게도 그 대한민국을 부정하시는 분들이 친북, 친중, 또 반미, 반일 정서를 조장하시면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분들 때문에 지금 일본과 미국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한민국이 취해야 할 경제적 이익도 일본에 넘기고 있습니다. 일본의 위상을 이분들이 올려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현실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까 전에 그 김대호 소장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이 반일 종족주의의 뿌리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반일 종족주의의 뿌리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일까요? 예,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정말 깊이 있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연구할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빠뜨려서는 안 될 것이 북한의 반일 선동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트루스 포럼에서 스터디를 매주 월요일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그 김정일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 북한의 교육, 특히 계급 교양 교육의 목적은 반제국주의, 반미, 항일 정신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선포를 했습니다. 북한은 항일 정신, 그 항일 투쟁을 아주 강조합니다. 북한이 항일 투쟁을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우리 한민족의 민족적인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항일 투쟁을 북한이 강조하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북한이 특히 김일성이 항일운동 별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천보 전투 아시죠? 예, 보천보 전투 정말 왜곡 많이 되고 가장 많이 된 거 아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예, 이승만 학당에서도 특강들 많이 하셨는데요. 북한에 특히 김일성이 항일운동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일운동 했다고 조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욱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북한이 항일운동을 하면서 민족적인 정당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사실은 김일성이 소련이라는 외세를 등에 업고 민족을 학살하고 민족을 반역한 역사적 사실을 가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상징, 태극기는 우리 민족의 상징입니다. 그렇죠?
조선에서도 또 대한제국에서도 임시정부에서도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도 태극기는 우리 민족의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김일성마저도 태극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예. 그런데 북한의 인공기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소련이 만들어줬습니다. 소련이 만들어준 인공기 들고 또 소련이 세워준 전쟁 계획 그리고 또 소련이 지원해준 무기들을 들고 대한민국을 기습 남침했습니다. 이것이 김일성이 우리 민족에게 자행한, 동족에게 자행한 역사적 진실입니다.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항일 운동을 강조하면서 민족적인 정당성을 저희 북한이 조작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김일성의 항일 운동은 조작하면서 과장하면서 미국의 암살 위협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싸워서 대한민국을 세우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미국의 개, 친일파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을 작출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이거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진실은 스스로를 증명하는 힘이 있습니다. 거짓이 창궐할수록 우리 양심을 울리는 진실의 목소리는 더욱더 커집니다. 그리고 또 거짓의 밤이 깊을수록 진실이 발하는 빛은 더욱 밝게 빛나고 또 우리는 결국에는 오고야 말 새벽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실과 거짓의 전쟁, 거짓과 진실의 전쟁에서 전면전을 선포하시고 총대를 매주신 이영훈 교수님과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저희 투르스 포럼도 이를 적극 지지하고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은구 대표님의 좋은 논평 감사합니다. 이제 세붕엔네 논평에 대해서 또 이제 저자분이 직접 대답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요. 세 분 다 공통적으로 제 생각에는 이 이야기를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역사를 왜곡해서 현실에 반영하고 있는 이 역사 정치에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콕 집어서 이야기를 세 분이 같이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삼 대기자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국사에서 제일 골치 아픈 58년 개띠입니다. 제일 재수없는 세대예요. 학교 가니까 그냥 다 거짓말이에요. 무슨 대한민국 건국이 어쩌고 저쩌고 다 거짓말인데 왜 이 거짓말이 그냥 용인이 되니까,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왜 더 많은 칭찬을 받고 더 좋은 자리에 가고 더 좋은 자리에 가서 고난을 누릴까?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원인을 알고 보니까 굉장히 좀 간단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이라는 거는 원래가 남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말고 뺏으려고 하는 게 공산주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뺏으려면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의 전술 전략 1번이 거짓말을 하랍니다. 그냥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100번, 1000번 반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똑같은 거짓말을 999번까지 하면 사람이 쟤 또 거짓말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000번째 똑같은 거짓말하면 제가 저렇게 일관되게 얘기하는 걸 보면 이거 사실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사람의 뇌의 인지 구조가 바뀐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행동경제학을 통해서 이런 뇌의 인지 구조가 거짓말을 1000번쯤 들으면 사실로 인식한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자들, 레닌이나 스탈린이나 그 다음에 이 전체주의자들인 히틀러나 이런 친구들은 이걸 오래전에 알아가지고 이걸 자기네들의 전술 전략으로 써먹은 겁니다. 두 번째 공산주의자들의 전략은 이왕 거짓말을 하는 거 큰 거짓말을 하라.
그래서 온갖 거짓말을 다 해서 이걸 100번, 1000번 계속 막 앵무새처럼 다 떠드는 바람에 우리 국민들이 다 속아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뭐 거짓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이 거짓과 사실이 혼재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언론사 생활하면서 조갑재 대표한테 한 15년간 정말 많이 혼나고 그랬는데, 기자라는 거는 야 이게 지금 사실이냐 아니냐 이것만 따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영삼 정부 시절에 쇠말뚝을 18개를 뽑았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정부가 야 이거 일본이 박은 쇠말뚝이야 라고 뽑으니까 다 언론들이 이거 일제가 박은 쇠말뚝이다 하고 보도를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일본이 박은 걸 누가 증명을 하겠습니까? 근데 기자들이 하나도 증명을 안 하고 그냥 보도자료 낸 것만 받아가지고 썼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예요. 아니 무슨 민족정기가 말이야 있다고 뭐 쇠말뚝 하나에 죽을 민족적이면 벌써 죽었어야지 이게 말이나 되느냐 해가지고 쇠말뚝을 뽑은 18곳의 현장을 제가 다 가서 그걸 뽑은 사람, 그것을 감정한 사람, 그것을 언론에다가 얘기한 사람 다 만나서 물어보니까요 18개가 다 가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감정을 했냐면은 그 동네 사는 점쟁이들이 감정을 했어요. 아니 저 양구에서 뽑은 걸 보니까 이게 일본이 박은 쇠말뚝이라고 해놓고 이게 너무 세 거예요. 아니 일본이 박았으면 놋도 좀 쓸고 말이야 이랬어야 되는데 이거 너무나 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누가 이걸 감정을 했느냐 그랬더니 이 동네 살고 있는 점쟁이가 있대요. 제가 그 점쟁이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왜 일본이 쇠말뚝 박은 쇠말뚝인지 당신이 뭘로 증명을 할래? 그랬더니 그 자리가 명당이라 쇠말뚝 일본이 박은 쇠말뚝이 틀림없대요. 아니 거기가 명당이고 뭐고 간에 이게 일본이 박았다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아무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온갖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쇠말뚝 하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건국까지 지금 사기를 치고 앉아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너그러웠고 그리고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따지지도 않았고 묻지도 않는 바람에 지금 거짓말을 크게 하는 인간들이 전부 권력을 잡아가지고 사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전부 변방으로 밀려나서 적폐 세력이 됐습니다. 우리 이렇게 죽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저희들은 정말 열심히 따질 겁니다. 그래서 사실이 이렇고 가짜가 이렇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열심히 밝히도록 노력하기 위한 첫 작업이 이 책인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많은 힘을 좀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백 기자님 감사합니다. 반일 종족주의에 대해 잘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